국민의힘에 희망이 있을지, 또 보수의 쇄신과 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에 딱 한 가지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정당이 굴러가는 것 한 가지 기준이 뭐냐 하면은, 자, 합의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그러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합시다,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갔더라도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난번에 후보 선출이었어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후보를 선출한다. 그래가지고 4명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한 사람이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으로 가고, 네. 뭐 안 도와주고, 뭐 안 도와주고, 밖에서 선거운동 하겠다 그러고. 아니,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정해놓은 그런 룰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웃기는 게 자, 그래서 한 사람 뽑았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가 결선해야 된다. 합의도 한 적이 없는 한덕수 총리가 등장. 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정당이 아닌 거죠. 정당이 아니다. 네. 정당은 정치를 하는 단체잖아요. 정치를 모르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 낙제되죠.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자,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일단 뭐 시작은 순조로워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가장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민생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 먼저 그 부분을 밀고 나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아직은 뭐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며칠 지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대를 높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그전과는 다르기를 바라고 또 그럴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좀 최근에 나온 어떤 정책 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울 문제잖아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을 살 여력이 없잖아요. 너무 비싸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놓은 정책이 아마 그 주택을 팔면, 특히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 팔면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굉장히 좀 깎아주는 그런 정책을 내서,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과연 그렇게 한다고 그게 내놓을까? 집을 팔까? 네, 연세들이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뭐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앞으로 뭐 또 더 살다가 내가 가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한편으로는 오를 수도 또 있는데 그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속세나 증여세를 깎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럼 뭐 이번에 또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뭡니까, 정권, 그죠? 주식을 좀 대폭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은 집을 팔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안 하지만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절대 안정으로 가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추가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잘하려고 하는 데는 일단 박수를 보내지만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일주일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죠. 근데 이 전 정부에서 무슨 그 청야 전술을 펼치는 것처럼 대통령실을 싹 비워놨어요. 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네. 왜 그러냐면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있던 거는 싹 없어지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정책을 이어받거나 아니면 검토를 해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 있던 자료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도 있고 정책의 변화도 있고, 정책을 변화시킬 때에는 그전에 어떤 정책이었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건 연속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미국도 있었죠. 바로 누구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입니다. 일기 때 마치고 모든 걸 싹 다 집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죠.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안 넘겨주고. 뭐 그걸 좀 닮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마치 무덤 같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잘 없는데 아마도 이제 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계엄 사태도 있고 그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또는 민주당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과거의 자료들을 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현재부터는 정부의 특히 대통령실은 모든 대한민국의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료를 성실하게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인선에 대한 평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총리 또 장관급 인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총리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그 총리가 최고였죠. 국회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총리를 맡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책사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죠. 근데 사실 우리 부산은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이기도 하죠. 산업은행. 네, 김민석 의원의 그 지역구에 산업은행이 있었고 산업은행이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민석 의원이 거기 있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였죠. 굉장히 네. 막았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뭐 부산으로서는 좀 그런데 어쨌든 책사였다라고 하는 거는 정책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차명 계좌 같은 경우 차명 보유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본인이 물러나야 된다고 오광수 생각합니다. 민정수석.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 부동산 부분이죠. 네. 그런데 그걸 자기 아내로 하여금 차명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가 끊임없이 전 정부를 공격했던 것은 도덕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분을 앉혀놓고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본인이 충분히 잘 해명했다가 본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출발부터 그런 분이 있는 거는 일단 국민들이 보는 시선에서 흠결이 있는 걸로 시작하면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장차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 인선에 국민들의 추천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지 뭐 참신하긴 한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사실은 이게 뭐 조선시대 이야기 옛날 우리 국사 공부할 때 말이에요. 예. 정말 능력이 있고 참신하고 청렴하고 그런 분들은 초야에 묻혀가지고 절대 그 관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종대왕 같은 분은 그런 분들을 딱 골라가지고 네. 해가지고 선정을 펼쳤다 이런 얘기가 국사책에 나왔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그나물의 국밥이라고 하는 인식이 좀 있기는 했죠. 물론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정치권에 있거나 늘 관계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은 뭐 기껏해봤자 언론이나 대학에서 오는 이런 부분인데 한번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참신하고 좋은 분이 있느냐.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맡을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국민 소통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역사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은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든지 뭐 무역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다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싶은데 실효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내란 종식과 적폐청산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는데 일각에서는요. 이 집권당이 수사기관을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저희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3대 특검법 공포 어떻게 보시는지 뭐 개인적으로는 검찰과 구 여권이 이 자초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첫 번째 부분에서요. 왜 수사기관을 두고 특검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 현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고 이미 개혁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세 부분으로 세 기관으로 나누어서 검찰의 기능을 나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검찰이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검이 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를 모르는 분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네. 이런 특검을 해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새삼스럽게 또 뭘 끄집어내어 가지고 또 뭘 만들고 하는 소위 국민 통합을 해치는 그런 방향만 아니라면 좋을 것 같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참 네. 아쉬웠던 게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돌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건희 그 수사를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것을 충분히 그에 대한 무슨 그걸 받겠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이 문제가 시발점이 되고 계속 끝까지 가서 윤 대통령의 마지막이 저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최상병 같은 경우에는 인권의 문제죠. 인권. 예. 작은 한 사람의 우리가 참 억울한 죽음이나 안타까운 죽음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참 우리가 노란 그런 깃발도 달고 했지만은 네. 뭐 최상병 같은 경우에도 억울한 죽음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 국가가 그런 걸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게 가지 말고 빨리 이런 것들을 종결을 시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네. 검찰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 얘기 좀 드려보고 네, 싶어요. 네, 네, 네.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네. 공소청과 이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 안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검찰도 이번에 좀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검찰을 어떻게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떤 이유냐 하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사실상 정치에 깊숙이 관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힘을 가지고 정치에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문제라고도 다들 인식한다는 겁니다. 인식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기능과 권한을 세 군데로 나누는 거죠. 그죠? 세 군데. 첫 번째는 공소청이죠. 네. 공소청이라고 하는 거를 법무부에 두어서 법무부. 네네. 법무부에 두어서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 이 세 가지 일을 맡긴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수사청이죠. 그죠? 이걸 네. 갖다 이건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에 두는 겁니다. 도 가지고 이제 6대 범죄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산업, 그다음에 대형 참사 이 6개의 굉장히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중수청에서 앞으로 수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고 네.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검찰의 기능을 포함해서 모든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행정기관으로 하나로 있던 검찰청을 네. 세 군데로 흩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무부,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국무총리 이렇게 흩어서 기능을 분산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입니다. 네. 네.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된 거 이걸 바라보면 좀 힘을 빼겠다? 아, 분산시키겠다라는 당연히 그렇죠. 의미겠죠?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은 정말로 그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하는 그런 범죄와 상관되는 그런 기관인데 네. 그런 권력을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 검찰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본래의 기능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데 또 한 곳에 모아두면은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흩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공소청은 법무부, 네. 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그렇습니다. 이동된다. 네. 이게 이제 법안이고요. 이번에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에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직접 숙려 기간을 두자고 해서 법안 처리가 보류되긴 했지만 이대로 철회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조금 천천히 갈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네. 그러나 어쨌든 세 가지의 그런 사건에 와여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그죠? 네. 대법원까지 가고 현재 지난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났던 게 뭐냐면 파기환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지경에서 이렇게 대법원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밭에 가가지고 머리끈 예, 그 매지 갓근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려고 민생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본이라고 상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그런 걸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죠.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마 대통령 본인의 생각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대통령은 단호하게 이건 나중에 하자. 나중에 우리가 임기가 5년이고 5년의 기간 동안에 천천히 보면 좀 더 연구해서 하자. 지금은 명백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이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근데 때마침 이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대장동 재판기일을 연기했고요. 현직 대통령의 불수초 특권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는데 사법 리스크는 일단 일단락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는 이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게 지금 그 법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죠. 예.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통령으로서는 소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대통령 되기 이전의 사건인데 이것도 84조가 과연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도 논란이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 아마 결론이 나지를 않을 겁니다. 어느 한편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그게 합의에 의한 결론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주장이. 그게 이제 한 가지 안건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법은 국회가 정하지 않습니까? 국회는 정치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정치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일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정치의 기능이 있고 그 밑에 법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에 대하여서 법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걸 가지고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거는 그럼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은 정치의 상징이고 정치는 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으로서 잘하느냐 잘못하느냐는 얼마든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이게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걸 가지고서 대통령의 기능을 제한하고 제약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손해예요. 국민이 손해. 국민이 손해다. 그렇죠. 아하. 정책을 제대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야말로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목을 잡고 또 흔들어대면은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해외적으로 워싱턴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가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가 한국 굉장히 웃기다. 엄청 민주화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가지고 찢어져 가지고 남북이 아니라 남한 내부의 분열이 더 심하지 않느냐라고 할 지경에 와 있는데 이제는 좀 분열 좀 그만하고 일단 우리가 전부 다 민생에 경제 살리고 좀 잘 살고 아이들 낳고 좀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면서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서 줄곧 다른 정당이 맡아온 것이 헌정사 관례인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가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국민의힘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여야 관계가 좀 정상적인 상태냐, 아니면 여야 관계가 끝없는 적대 관계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건 뭐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 누구라도 아실 거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을 맡겨놓으면은 과연 그래 이건 옳으네 같이 하자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을 내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에 근거하여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딱 정해가지고 정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만약에 국민의힘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제가 이제 어디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자 현재의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라. 첫째, 좋아, 이건 잘하네, 협력할게. 하는 안건을 이거다. 민생 뭐뭐다. 두 번째, 이거는 좀 애매하게 협상하자. 이런 쟁점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가 좀 협상을 좀 하자. 세 번째,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하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지금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기조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나눠라. 찬성할 건 찬성한다. 그래서 아예 공표를 하라는 거죠. 이거는 찬성하겠다. 이거는 협상해야 된다. 이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방식을 택해 가지고 국민들의 잘 살게 하는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좀 일조하는 현 정부가 되도록 국민의힘도 당연히 정치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찬성할 건 찬성, 협상할 건 협상, 네. 반대할 건 반대. 그거를 안건을 밝히라는 거죠. 안건을 밝혀라. 예, 국민의힘에서 딱 의총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안건이 있는데, 자, 이게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찬성하자.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이거는 협상하자.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거는 실효성도 너무 떨어지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안 좋을 거다. 내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면 잘해야죠. 맞아요. 두 정당 다. 네네. 자, 그런데 이 협치를 기대하기엔 야당이 조금 질이 멸렬할 정도로 좀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는 비아냥이 공공연한데, 쇄신이 절실한데도 정작 당내에서 이 당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을지, 또 보수의 쇄신과 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에 딱 한 가지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요? 네, 한 가지 기준. 정당이 굴러가는 것 한 가지 기준이 뭐냐 하면은, 자, 합의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합의한 절차. 자, 우리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그러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합시다.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갔더라도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난번에 후보 선출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후보를 선출한다. 그래가지고 4명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나왔는데 해가지고 한 사람이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으로 가고, 네. 뭐 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밖에서 선거운동 하겠다 그러고. 아니,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정해놓은 그런 룰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또 웃기는 게 자, 그래서 한 사람 뽑았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가 됐었죠. 결선해야 된다. 합의도 한 적이 없는. 한덕수 총리가 등장. 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정당이 아닌 거죠. 정당이 그거는, 아니다. 네. 정당은 정치를 하는 단체잖아요. 네. 정치를 모르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 낙제점이죠.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당 해산까지? 네, 얼마나 이제 답답했으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만은, 이게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은 내란이라든지,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처음 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 아닙니까? 그죠? 내란이라든지 정말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치 집단이 해산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 현재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그런 법을 적용해서, 헌법을 적용해서 이 현재 국민의힘은 아까 말하는 그런 내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뭐 이런저런 걸 해가지고
해서 정당 해산법 이런 얘기가 아마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협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것도 또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당 해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껏 잘해서 정권 잡아놓고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비록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협치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그런 행동을 민주당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짧게 이 당권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당권의 나서야 향방.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좀 지켜보다가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할까요? 네. 시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면 연속극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